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잭팟이었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화려했던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슬럼프를 겪으며 제 인생도 그쯤에서 끝이 날 줄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고 있을 수 있었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다고 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고슴도치라 자기 자식이 하는 것은 뭐든지 빠르고 잘한다고 믿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대요.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로 태어났던 저는 같은 계열수의 아이들 중에 단연 1등이었대요. 키도 몸무게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태어나 저를 보러 갔었을 때 다른 아기와 같이 있으면 너무 커서 다들 놀라셨대요. 신생아이긴 한데 신생아처럼 보이지 않는. 여하튼 신생아 때부터 남달랐던 저는 남들보다도 빨리 기었고 돌 때에는 아장아장 걷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돌떡을 직접 날랐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라면서도 어찌나 먹성이 좋았던지 가리는 것 없이 뭐든지 잘 먹어서 안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었다고 말하셨어요. 또래들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커서 너무 좋았던 어머니는 제가 커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였대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율동을 하게 되면 덩치가 큰 저는 항상 맨 뒤에 서 있었기에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 눈에 덜 띄었던 거죠. 어머니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속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하튼 저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줘도 금방 배우고 덩치도 좋고 하니 운동을 시켜야겠다며 이것저것 배우게 하셨어요.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등등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다 데리고 가봤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지 처음 몇 달은 재미있어 열정적으로 다니다가 어느새 흥미를 잃어버려 시들시들해지기 일쑤였어요. 아버지는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계속 보낼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주말마다 나가는 조기축구회에 저를 데리고 나가셨고 아버지를 기다리며 공놀이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왜 미처 축구를 배우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셨대요. 대부분 남자들은 운동하면 축구, 야구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 뒤로 아버지는 제가 일주일에 2번 축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다른 운동에는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 저 역시 축구는 밤낮으로 해도 지루하지 않다며 좋아했대요. 처음 몇 달은 너무 재미있어서 축구하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밤에 잘 때에도 축구공을 발 밑에 두고 잤대요. 그렇게 축구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될 만큼 커져버렸고 저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축구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어요. 어떤 운동이든 실력도 실력이지만 피지컬도 중요했기에 실력도 피지컬도 모두 다 되었던 저는 운동선수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할 만큼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부모님도 아주 열성적이셨어요. 경기가 있는 날에는 어머니는 짐을 바리바리 사들고 항상 보러 오셨고 아버지도 시간이 되는 주말에는 항상 함께 하셨어요. 주위에서 운동을 시키면 기둥뿌리가 뽑힌다며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걸 알기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기장에서 두 분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일취월장했고 주전으로 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루빨리 성공해서 저를 믿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꿈은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어요. 그날은 제가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미리 그 지역으로 내려가 있었고 아버지는 제 경기를 보기 위해 뒤늦게 출발하셨어요. 주말에는 항상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뛰는 경기를 보겠다며 며칠 전부터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진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오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괜히 아픈 몸으로 갔다가 제 마음이 불편해지면 오히려 더 안 좋다면서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같이 할 수 없는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막상막하 팽팽하게 0대0을 유지하던 경기는 저희 팀의 결승골로 이기게 되었어요. 관중석에는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계셨어요. 짐 정리를 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차 안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와 저는 흥에 겨워 있었던 경기 이야기를 하며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렸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할 수 없음에 아쉬워했어요. 저 역시 그랬지만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요.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는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아버지는 졸음을 이겨내며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르르 쾅쾅 우두두둑 시끄러워진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와,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 정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네요. 오늘 비 소식도 없었는데 잠시 이러다가 말겠지. 와이프가 쉴 새 없이 움직여서 무서워요. 조금 더 자라. 도착하면 깨워줄 테니.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만데. 걱정 말고 더 자렴. 네.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옆에 지나가던 대형 화물차에서 튕겨져 나온 물폭탄이 아버지 차 앞 유리를 세차게 내리치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잠시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화물차가 지나간 곳에 땅이 패인 곳인가 보다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둡고 많은 빛 때문에 차선도 잘 안 보이는 곳을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셨어요. 저는 빨리 이 비가 그쳤으면 했어요. 바로 그때 또 한 번 반대쪽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폭탄이 떨어졌고 와이퍼가 더욱 세차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환한 불빛이 제 눈으로 빨려 들어오듯이 깜빡깜빡이고 있었고 그 뒤로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저는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어요. 제 옆에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의 인기척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저를 보셨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고 이제 막 깨어난 것이었어요. 저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사라져서 고맙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빗속에 달리던 차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고로 저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보지 못해 너무 슬펐어요. 차 안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니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며칠 동안은 제 몸도 제 몸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제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에 어머니는 이러다가 저마저 잃게 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셨어요. 몇 달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창문 밖만 보고 살았어요.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다들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보다 행복해 보였고 저만 불행해 보였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후로 저는 제 감정을 추스르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저 멍하니 밖을 바라보다가 화를 냈다가 울었다가를 반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 하나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못하게 되어버리자
저는 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같이 운동을 했던 녀석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경기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온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땅굴을 파고 지하 깊숙이 내려갔고 재활 치료조차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었어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달래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왜소한 어머니는 힘으로는 저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도 저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어머니는 매일 밤을 우셨어요. 다른 건 다 제 마음대로 해도 치료는 꼭 받아야 한다며 우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역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잘 나가던 자식이 이러고 있으니 많이 힘드시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먼저였고 제 아픔이 누구보다 먼저였어요. 옆에서 어머니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저는 방에 누운 채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누워만 지낼 거야? 병원에 진짜 안 갈 거야? 이러다가 너도 네 아비 따라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속상하게 정말 왜 이러니? 네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한다만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또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서 병원에 가자꾸나. 그냥 내버려둬요. 정말 왜 이러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저와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니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수면제를 다량 가져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제 앞에서 입안으로 털어 넣으시려 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약을 떨쳐냈고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오죽하면 어린 자식 앞에서 내가 이러겠냐며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며 제발 재활 치료라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자고 애원을 했어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야이고 거친 얼굴이 보였던 저는 어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뒤로 저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바람대로 재활 치료를 받으러 꾸준히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되자 어머니는 조금 안심이 되셨는지 일자리를 구하셨고 아침 일찍 제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어요. 아침에 준비해 놓고 나간 음식을 제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면 늘 한숨을 내쉬셨어요.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시지만 제 마음을 아시기에 강요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힘들게 일을 하시며 저를 챙겨주셨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회사를 쉬고 항상 저와 같이 다니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저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 외에는 거의 집안에만 갇혀 지냈고 점점 어머니는 힘들어 하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저의 치료비 때문에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거의 다 쓰고 없고 되자 결국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 장방 월세로 옮기게 되었어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짐들을 제외하고는 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중고상사의 큰 물건들은 내다 팔았어요. 살 때에는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중고로 파니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어머니가 퇴도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이사한 집에 간 저는 너무 작은 방에 깜짝 놀랐어요. 거실과 주방이 붙어 있고 그 옆으로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이 같이 자는 것이 불편하셨는지 제게 방을 내주셨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생활하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 집에서는 잠밖에 잘 시간이 없다며 자신은 거실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다음에 방 하나가 더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그 집에 이사를 오고 몇 년이 흐른 뒤 혼자 고군분투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가 실려가신 병원으로 갔고 어머니는 그 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언제나 제 곁에서 꿋꿋하게 저를 지켜주시던 어머니가 병실 침대에 한없이 작은 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니면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없던 용기가 생겼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런 기술이 없었던 저는 무작정 공사 현장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지만 경력이 오래돼서인지 힘든 일도 손쉽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뻘인 제가 일을 하러 오자 다들 힘들 텐데 젊은 나이에 할 수 있겠냐며 염려하셨어요. 아저씨들이 시키는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순식간에 하루가 저물었고 공사장에서 첫날에 보낸 저는 집으로 와서 고단한 몸을 뉘었어요. 하는 것 없이 몇 년을 집에서만 보내다가 땀을 흘리며 몸을 힘들게 굴렸더니 몸이 너무 고단했어요. 저는 일어나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출근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어요. 저는 부랴부랴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공사장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김군, 지금 오면 어떡해?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새벽같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루도 못해서 이런 곤란해. 사정사정해서 일을 시켰더니 이러면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테니 잘해야 해.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먼저 먹고 시작해. 아저씨는 제게 빵과 우유를 주시고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나무를 넣어 활활 타고 있는 드럼통 주위에는 작업자들이 둘러모여 아침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빵과 우유를 들고 그 근처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빵을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작업자들을 따라다니며 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자, 다들 점심 먹고 일합시다. 점심을 먹자는 소리에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장갑을 벗어 옷에 묻은 흙을 탁탁 털면서 한밭집으로 모였어요. 저 역시 그 소리에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는 맛있는 냄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뜨끈뜨끈한 소고기 국물에 밥 한 그릇을 말아서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반찬을 건네주며 같이 먹으라고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이 식당을 하고 계시는 주인이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고 반찬과 함께 밥 한 그릇을 뚝딱 했어요. 밥을 다 먹은 작업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났고 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바닥에 누워 잠시 쉬었어요. 한참을 쉬었을까 또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해가 저물어지자 일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또다시 그대로 누웠어요. 어제 하루 일해서 몸이 적응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튿날이 되니 몸이 더 쑤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거와 노동은 다르긴 다른가 봐요. 가만히 누워있던 저는 더 잠이 들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씻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다 놓으신 파스를 욱신거리는 곳마다 붙였어요. 작업복을 물에 담궜더니 흙과 작은 돌멩이가 엄청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바지에 흙이 엉켜붙어 있었나 봐요. 저는 손으로 흙을 떼어내가며 조물조물 손빨래를 해서 널어놓고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갔어요. 병실에 갔더니 저녁 시간인지 다들 환자들 식판을 옮기고 있었어요. 때마침 제가 도착했을 때 저희 어머니의 식판도 나왔고 저는 병실에 들어가며 어머니에게 옮겨다 주었어요. 어머니는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야이었냐며 서랍에서 수저를 한 쌍 꺼내어주며 같이 저녁을 먹자고 말했어요. 저는 저녁을 먹고 왔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신지 국에 밥을 말아서 한 숟가락 입에 넣으시고는 한참을 씹으셨어요. 식사를 마친 어머니의 식판을 치우고 약과 물을 따라 드렸어요. 파스 냄새 아니냐? 파스 냄새 나요? 네 몸에서 많이 나는구나. 난 몰랐는데. 파스는 왜? 어디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냥 근육통이에요. 뭐하러 다니길래? 요즘 일하러 다녀요. 어딜? 그냥 공사 현장에서 일 도와주고 있어요. 그거 힘든 일 아니냐?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럼요.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하시는데요, 뭘. 아직 처음이라 그렇지. 며칠만 지나면 날라다닐걸요.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고생은 어머니가 하셨죠. 진즉에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아만 있어줘도 고마워. 이제 저희 집은 제가 일으킬 거예요. 말이라도 든든하구나. 그러니 어머니도 제 걱정 말고 어머니 건강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셨어요. 저는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니 괜히 쑥스러워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어둑어둑해진 창밖을 봤어요. 어지나 불빛들이 반짝반짝 거리던지 너무 예뻤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한 지도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어느새 일이 적응이 되어 시키지 않아도 남들보다 일을 잘했고 그래서인지 작업 반장님은 제게 일을 많이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도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점심을 어떨 때에는 저녁까지도 공사장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 저는 생활비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요양원으로 옮기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월세, 관리비를 내고도 많이 남았어요. 지저분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 막 입을 옷을 몇 벌 사다 놓고 일을 할 때 돌려 입다 보니 저에게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 일을 할 때에는 아는 사람 없이 저 혼자나 그저 일만 묵묵히 했었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일을 하다 보니 일이 덜 힘들었어요. 한밭집 사장님도 저희 사정을 아시고는 아들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며 저녁을 먹지 않는 날에는 점심때 먹고 남아있는 반찬들이 챙겨주셨어요. 자기도 집에 혼자 있으면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며 귀찮더라도 제때의 밥은 꼭 챙겨 먹으라며 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는 그 사장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일을 하다가 조금 늦은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작업자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한밭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벌써 작업 반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서 반주를 하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작업 반장님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온 저를 보더니 와서 한 잔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술을 배우지 못했다며 웃으며 거절을 했고 아저씨들은 아직 술도 못 마시는 어린애라며 웃으셨어요. 저는 다른 작업자들과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추어탕이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제게 추어탕 먹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운동을 할 때 어머니가 많이 해주셔서 잘 먹는다 말하고는 밥을 말아먹었어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작업 반장님이 있는 테이블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일제히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고 작업 반장님은 한 손으로는 한밭집 사장님의 손을 끌어당기며 다른 한 손으로는 술병을 들고 한잔을 하며 말을 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괜찮다며 다시 일해야 하는데 술을 그만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작업 반장님은 자기 마누라도 아니면서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냐며 소리 질렀어요. 주위에서는 그만하라며 말렸고 저와 같이 먹는 작업자들은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라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밭집에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만. 네? 이럴 때에는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야. 반장님 술 취하신 거예요? 가끔씩 저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 튀니까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 김군도 내 말 알아들었지? 네. 한밭집 사장님은 괜찮을까요? 그럼 한두 번도 겪는 게 아닌데 우리보다 더 도 같았을 거야. 저 사장도 인생 참 불쌍해. 일찍이 남편 죽고 시애미가 아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애미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며느리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도 몇 년 전에 저 세상 갔어. 아, 자식도 없으세요? 내가 알기로는 없지 아마. 여하튼 그 뒤로 반장 저 새끼도 자꾸 들이대고 한밭집 사장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인자한 얼굴로 대해주셔서 그런 일들을 전혀 겪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밭집 문이 열리고 작업반장님이 비틀대며 다른 작업자들과 우르르르 나왔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어요. 저는 원래 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와 하던 일을 마무리했어요. 반장님은 술에 취하신 건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 하는데 한밭집 사장님이 불렀어요. 다가갔더니 반찬통에 이것저것 담아주시며 내일 어머니 뵈러 가면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삼시세끼 병원밥만 먹으면 입맛이 없다며 찬거리를 조금씩 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매번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반찬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밭집 사장님이 주신 반찬통을 열어보았어요. 멸치볶음, 젓갈, 무말랭이까지 정말 여러 종류의 찬거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반찬통 뚜껑을 다시 닫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어요. 내일 어머니가 반찬을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다음날 요양원에 간 저는 며칠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건네준 반찬을 하나하나 먹어보시더니 정말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이렇게 있으니 밥 한 끼 대접도 못한다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곁에 따뜻한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이렇게 도움받은 걸 잊지 말고 언제든지 꼭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에 들렀어요. 몇 달 전에 사서 입고 다니고 있던 작업복이 해진 것도 있고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기모가 들어간 작업복을 몇 개 사기 위해서였어요. 작업복을 몇 개 사고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을 몇 개 샀어요. 따뜻한 것을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떡을 먹으며 가다가 여러 가지 모자와 장갑이 있는 좌판을 봤어요. 거기에는 털이 몽실몽실 달려있는 겨울용품들이 많았어요. 저는 기가 달려있는 모자를 한번 써봤어요. 이것을 쓰고 일을 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털실로 짜여져 있는 목도리를 발견했어요. 어머니에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귀가 달려있는 모자 하나와 빨간색 목도리를 샀어요.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기다 다시 그 좌판으로 가서 빨간색 목도리를 하나 더 샀어요. 그동안 저를 챙겨주신 한밭집 사장님에게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다음날 저는 어제 산 목도리를 반찬통 위에 올려서 봉지에 담고서 공사장으로 갔어요. 일찍 오신 작업자들이 몸을 녹인다며 3355 불 앞에서 몸을 찌고 있었어요. 저 또한 거기에서 작업반장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반장님이 오셨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모두들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 또한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 몸을 좀 웅크렸지만 다행히 어제 산 기모 작업복 덕에 움직이니 금세 몸이 괜찮아졌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으라는 소리에 한밭집으로 갔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센스 있게 추운 날씨에 칼칼하게 먹고 일하라며 오뎅탕을 준비해 주셨어요. 무와 같이 들어있는 오뎅탕을 먹으니 얼큰하고 시원했어요. 추운 날씨라 그런지 저는 오뎅국 한 그릇을 더 먹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어머니의 고마움을 전하며 반찬통을 한밭집 사장님에게 전해주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라며 봉지를 받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 목도리를 발견하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어제 시장에 갔다가 그동안 잘 챙겨주신 고마움의 보답으로 하나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며 올겨울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며 목에 둘러보시더니 좋아하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았어요. 주위의 다른 작업자들도 목들이 예쁘다며 점점 회춘한다며 웃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작업을 하다가 생긴 위험한 큰 사고가 아니라 한밭집에서 밥을 먹다가 작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으로 인해 작업반장님이 허리를 다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작업반장님은 진단서를 떼어 합의금을 달라고 말을 했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의 일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작업자들이 똑똑히 보았어요. 그날도 작업반장님은 술이 과하게 드셨는지 술에 취하셨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밭집 사장님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손을 끌고 있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그만하시라며 웬 추태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 소리에 작업반장님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비싸게 군다며 한밭집 사장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저는 작업반장님을 말리러 가려고 했고 제 옆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가지 말려면 제 손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지만 작업자는 저러다 말 테니 일을 더 키우지 말라고 말했어요. 작업반장님과 한밭집 사장님은 서로 더 언성이 높아졌고 작업반장님이 며칠 전 제가 사준 목도리를 가리키며 젊은 놈이 갖다 주는 건 그렇게 좋아서 목에 걸치고 다니냐며 벌써 그 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는 비아냥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던 작업자의 손을 뿌리치고 작업반장님에게로 다가갔고 그 사이 비틀거리며 서 있던 작업반장님은 한밭집 사장님의 손을 놓치고는 균형을 잡지 못해 갸우뚱거리다 그만 바닥에 나뒹굴어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 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작업반장님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고 아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서야 옆에 있는 작업자들이 부랴부랴 작업반장님을 들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긴장이 풀릴 것인지 의자에 털썩 앉으셨고 저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이 일을 하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며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작업반장님은 입원을 하시고 공사장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소한 실랑이었고 작업반장님이 균형을 잡지 못해 미끄러지시다 허리를 다친 것이지 절대 한밭집 사장님이 밀쳐서 다치시게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작업반장님은 끝까지 자신은 밥을 먹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다른 작업자들 역시 먼저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저도 사정은 비슷했지만 억울하게 당할 위기에 처한 한밭집 사장님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고 어머니 역시 고마움을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목격자가 되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모든 걸 다 밝혔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를 하니 많이 겁을 줬던 작업반장님도 제가 그날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술 마시며 일을 했었고 술을 마실 때마다 한밭집 사장님이 추행했던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합의금을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저희 손을 꼭 잡으며 너무나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제가 그동안 받은 것을 갚은 것뿐이에요. 다른 작업자들은 다 외면했는데 김군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다른 작업자들도 마음은 아닌데 선뜻 나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알지 그 마음. 저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일은 못할 것 같고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나 때문에 괜히. 에이 아니라니까요. 제 마음 편하고자 한 일이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무 고마워.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고 언제든지 놀러 와.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한바집 사장님과 다른 작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분명 옳은 일을 하고 온 것인데 마음이 편하지만 않았어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매달 내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버리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저는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려 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사 현장 일이 날씨가 추워지면 일거리가 많이 줄거든요. 게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람을 많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며칠을 구하러 다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지금보다 더 월세가 싼 곳으로 집을 알아보려 다녔어요. 지금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집보다 더 월세가 싼 곳을 찾으러 다녀야 한다니 제 신세가 갑자기 처량해졌어요. 몇 날 며칠을 여러 부동산에 다니며 최대한 보증금과 월세가 싼 곳으로 알아봤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한 곳에서 한 집이 있긴 한데 소개를 시켜주기가 조금 그렇다며 소개를 시켜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다며 말을 꺼냈어요. 저는 상관이 없다며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자고 말을 했고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 그 집으로 갔어요. 한참 계단을 올라서 도착한 곳은 어느 반지하 입구였어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몇몇 집밖에 없었어요.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 건지 집으로 내려가는데 몸이 으스스했어요. 이건 맞지도 않는 문을 끼익 하고 열자 먼지가 우두둑 떨어졌고 부동산 사장님과 저는 팔로 코와 입을 막으며 헛기침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방과 씻기는 곳이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미닫이 방문 하나가 있었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온 벽지가 뜯겨져 있었고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폐가나 다름이 없었어요. 둘러보거나 할 것도 없이 눈으로만 쓱 훑어보고 집을 나온 저에게 부동산 사장님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은 아니겠지? 라고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이런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제 집 형편에 이런 집도 감지덕지였어요. 저는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말에 깜짝 놀라 다시 되물었어요. 저는 바쁜 집 주인 대신에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했어요. 워낙 오래되고 비어져 있던 집이라 집주인은 살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있다가 가라며 그냥 살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월세라도 매달 드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집주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집이니 이사 가게 되면 그때 연락을 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공짜로 살 수 있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뒤 저는 이사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와 도배 정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사의 짐도 딱히 없고 인건비를 들여가며 하기엔 부담스러워 저 혼자 하기로 했죠. 어두컴컴하고 칙칙했던 곳을 그나마 물로 청소를 하고 때려벗기니 그나마 괜찮아 보였어요. 밖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벽에 붙어있는 도배지를 커터칼로 다 벗겨냈어요. 어찌나 오래 붙어 있었는지 완벽하게 떼어내느라 팔이 아팠어요. 테스트에 불을 풀고 벽지에 발라놓고 하나씩 떼어가며 벽지를 새로 붙였어요. 처음에는 비뚤비뚤 잘못 붙여서 다시 떼내고 다시 떼내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이것도 금세 다 붙이게 되었어요. 혼자서 도배까지 하고 나니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바닥에 앉아 챙겨온 커피 포터에 물을 끓이고 컵라면 하나를 뜯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3분이 너무나 길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는 여기가 내가 살 집이구나 느껴졌어요. 컵라면이 다 되었고 저는 뜨거운 면을 후후 불어가며 면발을 빨아당겼어요. 국물을 마시는데 밥이라도 좀 챙겨올 걸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 먹은 컵라면 그릇을 구겨서 봉지에 넣고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장판만 새로 까면 끝이라는 생각에 힘을 내자고 혼자 파이팅을 하며 장판을 쫙 뜯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장판 속에는 투명한 비닐에 쌓여져 있는 돈이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다시 장판에 들어올렸어요. 작은 방 한가득 장판을 다 걷어낸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온 바닥이 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봉지 하나를 꺼내 들어 안에 있는 돈을 꺼냈어요. 아주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는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현관문도 닫고 주방 앞에 있는 작은 창문들도 다 닫았어요. 저는 방에 들어와 돈을 챙겼어요. 밤새 제가 가져왔던 가방에 돈을 세어가며 넣었더니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거렸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어요. 이대로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릴까? 내가 지금 이 돈을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조차도 이 집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릴까?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가 이내 그렇게 살면 다리 못 뻗고 잘 게 뻔하고 내 그릇은 작은 종지 그릇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두 눈 질끈 감고 돈 주인을 찾게 되었고 주인을 찾은 순간 저의 인생에 초대박 잭팟이 터졌어요. 그 집에서 나온 돈이기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갔고 집주인을 만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주인은 다름 아닌 한밭집 사장님이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제가 일을 안 하는 동안 작업반장님은 그동안의 비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잘리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밭집 사장님은 제가 그 집에 이사 올 사람인 줄 몰랐다며 그 집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집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은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그대로 둔 곳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죽고 나면 며느리한테 자기 돈이 갈까봐 그리 방바닥에 숨겨놓았다며 독한 할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밭집 사장님은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해도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남긴 돈을 싫다며 처음부터 몰랐던 돈이고 자신에겐 있으나 마나하는 돈이라며 그때 자신을 위해서 증인을 서준 고마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쓰라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이리 큰 돈을 어떻게 받냐며 다시 돌려드렸고 한밭집 사장님은 김군 집에서 나온 거니 김군이 알아서 하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뜻밖의 행운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그 돈으로 저는 어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먼저 계산을 했고 한밭집 사장님의 식당에서 일을 배워 작은 가게 하나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열심히 산 결과 지금은 몇 개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었어요. 그때 그 시절 장판 밑에 있던 5천만 원은 저에게 있어 몇백억 가치의 잭팟이었어요.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나 연로하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저의 인생에 잭팟을 터뜨려준 한밭집 사장님을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베품을 받지만 말고 항상 갚으라고 말씀하시던 제 어머니와 제 인생에 잭팟을 터뜨려주신 한밭집 사장님 두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